그날은 시아버지의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부지런하게 담고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거의 준비될 무렵 제 휴대폰이 갑자기 급하게 울렸죠.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시아버지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 관리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라 묘지에서 연락 올 이유가 없을 텐데 싶어 저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고 김상철님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 큰일이 벌어져서요.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갑자기 묘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김상철님 묘가 누군가에 의해 도굴을 당했습니다. 네? 도굴이요? 정말 경악을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즉시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죠. 공동묘지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묘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고 심지어 유골함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은 묘지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에게 말을 전했죠. 아무래도 이 사건 단순 도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무슨 무덤에 금송아지 넣어서 장례 치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미친놈이 도굴을 합니까? 여기가 왕릉도 아닌데. 뻔한 말을 왜 해요 지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정말 미치겠네. 어느 미친놈이 이 지랄을 했대? 왜 멀쩡한 유골을 왜 파가? 정신병자야?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말 조심 못해?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워낙 입이 험해서. 아무튼 이 정도면 확실히 원한 관계가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집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원한이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진짜 이상한 분이네. 야, 김은지,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머리 아파 죽겠다. 아무튼 가족분들 최근 행적부터 조사할 테니까요. 다들 어디서 뭐 하셨는지 확실히 기억들 좀 해주십시오. 괜히 나중에 말 바꾸시면 피곤해지니까요. 경찰의 말이 떨어지자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함께 불안하고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요. 그때 저를 빤히 쳐다보던 신우이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저희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신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묻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아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못마땅하다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새언니? 잠깐만요, 아가씨. 지금 그 말 혹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정말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말도 안 나오네. 아니, 저는 새언니 의심한다고 콕 집어서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혹시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너 정말 말을 막 하는구나. 지금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어떻게 감히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냐고. 너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 명심해. 남편의 말에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순식간에 가족들의 시선 역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 역시 어이없는 의심을 받자 분노가 차오르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좋아요. 말 잘 꺼냈네. 가족들 중에 시아버님한테 한 번도 불만 없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불만 없었던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나도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참고 또 참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함부로 남을 의심해? 내 평생 이 집안에 시집와서 굳은 일, 험한 일 다 하고 살았어. 그런 나한테 지금 묘지를 파헤쳤네, 유골을 훔쳤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불만 많은 사람 꼽으라면 아가씨가 1순위 아닌가?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가씨가 아버님한테 가장 많이 맞았잖아요. 앙심 품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네 정말. 당신도 그만해. 너 어서 새언니한테 사과 못해? 참나, 사과는 무슨, 어이가 없네. 제가 할 말을 왜 아가씨가 해요? 어이가 없네. 제 말에 시누이는 당황한 듯 말을 잃었고 가족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먼 산을 바라보았죠. 실제로 시아버지는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자식들에게도 손이 올라가고 거침없이 욕을 하는 분이었죠. 며느리인 제게도 욕설을 하셨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모두 시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들 해라. 지금 경찰이 나서서 조사한다는데 너희가 여기서 서로 잡아먹겠다고 싸워봐야 뭘 해결하겠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들 집으로 가라.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일이 너무 커져서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 차로 편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떠나기 전 묘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파헤쳐진 묘지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제 앞에 다가올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유골 도난 사건 이후로 시댁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피어난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특히 시누이는 저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은근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며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들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있었죠. 이영숙이 평소에 시아버지를 싫어했고 제사도 마지못해 억지로 지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이 터무니없는 소문의 출처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어머님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저기 영수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은지가 자꾸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번에 시아버님 무덤 도굴 사건 있잖니? 그것도 사실 네가 꾸민 일일지도 모른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대. 난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잘 아는데 그냥 너도 알아두고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예? 아가씨가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동안 이 집안 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다뇨.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네.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누구보다 묘소 잘 관리하려고 애쓴 게 저인데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모함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진짜. 그래, 네 마음 내가 잘 알지. 아무튼 내가 괜한 분란 만드는가 싶었는데 너는 알아야 하니 말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우이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친척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에서 차올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죠. 신우이가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저는 점점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듯 하다가 공통된 마무리는 하나같이 저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었죠. 그렇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어요. 저는 결국 신우이를 찾아가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대체 뭔데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친척들한테 떠벌리고 다녀? 그렇게 당당하면 내 앞에서 직접 말해봐요. 어디서 날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무덤 도굴이 내 짓이라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딴 말 함부로 못하지. 나한테 불만 있으면 대놓고 말하면 될 것이지. 비겁하게 뒤에서 수작 부리냐고.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내가 없는 소리를 했나? 찔리는 거 없으면 여기서 뭐하러 길길이 날뛰어? 그렇게 결백하면 증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딱 들이밀면 될 거 아니야. 자신 있으면 증거 가지고 오라고. 못 가지고 오면 그건 되게 수상하단 얘기밖에 더 돼? 어디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 뭐? 댁? 지금 나한테 댁이라고 했냐?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조롱하듯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증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확실히 보여드리죠. 고 시아버님 쪽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 있잖아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이 퍼뜨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싹 다 까발리고 내 결백 똑똑히 증명해드릴게. 그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내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할 자신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나서 보셔.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나, 이젠 또 새언니라고 부르네. 하여간 그때 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신우이의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댁의 친척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가족 회의 자리에 섰어요. 시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진 사건으로 시아버지 형제들이 비상이 걸렸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신우이의 거짓 선동으로 인한 저를 향한 의심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차분히 준비한 자료들을 친척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오늘 여기 다들 모이셨으니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아가씨, 이분 저분한테 제가 시아버님 유골 도난 사건에 연관됐다고 떠들고 다녔던 거 다들 들으셨죠? 그거 전부 아무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증거를 직접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건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출입국 기록이며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다 있어요. 보세요. 날짜랑 장소 다 확실히 찍혀 있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한 집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한테 누명을 씌워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뭐야? 나는 은지 말만 듣고 당연히 뭔가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있던 거잖아. 김은지, 너 말 좀 해봐라. 이게 대체 다 뭐야? 아니, 이건 무슨 일본 여행 사진이며 출입국 기록까지 확실하게 다 있는데 은지, 네가 우리 모두를 완전히 속이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거냐? 어휴, 이래서 사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더 당장 네 새언니한테 사과 안 해? 김은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지금 장난해?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어쩌자는 거야?
사람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그 선을 한참 넘었다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어서 당장 사과 못 드려? 맞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었고 귀국 다음 날 바로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했죠. 시누이는 이 사실도 모르고 거짓 선동으로 저를 욕한 거였어요. 친척들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자 시누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자료를 본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곤 차가운 시선이 시누이에게 집중되었죠. 시누이는 그제야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모든 상황이 예상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누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들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해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시나 하고 말한 건데 다들 오해를 한 거잖아요. 제가 설마 새언니를 진짜 범인으로 몰려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말실수 좀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커진 거지 절대 악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뭔 헛소리야? 오해? 말이 막 나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끝까지 변명을 늘어놔?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아주머님이 무슨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변명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정중하게 사과부터 드려. 언제까지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빨리 사과해. 이게 단순히 오해로 끝낼 일이야? 너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멀쩡한 가족을 무슨 범죄자로 몰아서 네가 얻는 게 대체 뭐야? 우리가 네 말만 듣고 다들 죄 없는 영숙이를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당장 영숙이한테 제대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말도 꺼내지 마. 아이씨, 진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누이를 향해 더욱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지금까지 나한테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아가씨가 한 행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이니까, 시누이니까 꾹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가 아가씨 정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가씨도 알죠?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해요. 아니, 새언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냥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서 한 말이지.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한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 말에 친척들 역시 시누이에게 잘못을 분명히 사과하라며 소리를 높였죠. 자신만만하던 시누이의 표정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되었고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과 분위기 탓인지 안절부절하던 시누이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새언니한테 피해를 주고 가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못 이기고 헛소리를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새언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좀 더 크게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그동안 여기저기 잘 들리게 떠들던 목소리처럼 똑똑히 좀 말하죠. 아이씨, 진짜. 제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려서 언니 명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족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긴장됐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며 그간 쌓였던 응어리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에 친척들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제게는 꼭 필요했던 거였죠. 물론 시누이의 사과 한마디로 제 마음의 상처가 완벽히 아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고 있던 억울한 오해와 의심은 적어도 친척들 앞에서 명백히 해소됐고 제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기에 만족할 수 있었죠. 시누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국 사과를 했지만 그날 이후 생긴 긴장감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어색한 기운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누군가 다른 의도로 시아버지 묘소를 파헤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들 때문이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특히 시누이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후에도 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뭐가 그리 분한지 자기 혼자 억울해 하더군요. 시누이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시아버지 자식들만 다시 모였습니다. 사라진 시아버지의 유골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사건의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주버님은 묘지 관리를 맡고 있었던 남편을 향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아, 너 도대체 뭐냐? 이번 일 결국 네가 관리 소홀해서 벌어진 거 아니야? 뭐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요? 네가 아버지 묘지 관리 책임지겠다고 나섰잖아. 그럴 땐 언제고 이렇게 큰 사고 터지니까 책임 회피하고 발뺌하는 거야? 너 도대체 관리라는 걸 제대로 하긴 했어? 일이 이 지경이 될 동안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형님, 지금 형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묘소에 한 번이라도 와보셨어요? 평생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형님은 아버지 묘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그이가 아버님 묘소에 안 가는 이유 서방님이 더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참나, 서방님이 직접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번 일은 무조건 서방님 책임이에요. 처음부터 자신 없었으면 관리를 맡지를 말았어야지. 우리가 억지라도 부리는 줄 아세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진짜 부창부수라고 두 분이 아주 딱이네요. 형수님이야말로 큰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는 걸 언제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장남이라는 형님부터가 묘소에 콧배기도 안 비추니까 저라도 하는 겁니다. 저도 형님 못지않게 하기 싫었다고요. 형님, 남편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형님이 이 집안 큰며느리 맞잖아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제사상 한 번이라도 직접 챙긴 적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 말 없이 나 몰라라 하더니 일 터지니까 저희 남편 탓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못했어요. 더 해드려요? 제가 발끈하자 아주버님 부부는 크게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웠겠죠. 묘지가 파헤쳐진 날에도 아주버님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아주버님은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더군요. 오히려 더 심한 말로 남편을 자극하며 날선 언쟁을 이어갔죠. 이에 저도 화가 나서 아주버님에게 따끔히 한마디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묘지 관리비부터 풀 뽑는 비용까지
남편 혼자 다 감당했어요. 아주버님은 단 한 번도 한 푼도 보탠 적 없잖아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뭐라도 좀 하셨다면 제가 이런 거 굳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에게 책임을 묻다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제사 안 오시는 거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남편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죠. 남편도 아주버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아버님한테 당하고 살았는데요? 이게, 난 관리비가 따로 나가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다고요. 형,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형님도 당연히 관리비도 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정환이 형 혼자 했다는 겁니까? 정말로 형이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안 썼어요? 참나. 그러면서 무슨 책임을 운운해요, 형.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은 아주버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당황해하면서도 끝까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버님, 지금 여기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버님께서는 시아버님 묘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이 지금까지 그곳에 단 한 번도 가신 적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장남이면 최소한 부모님 묘지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묘지 관리며 제사까지 저희 집에만 전부 떠넘기고 이제 와서 책임 운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니, 내가 그게,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없네. 미안하다. 나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해서, 미안하다, 정환아. 내가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아주버님은 제 말에 변명도 못하고 애먼술만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가족회의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초조하게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죠. 시댁에서 겪었던 사건들의 충격이 아직 다 가시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남자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냐고 묻자 그 남자는 자신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혼외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와 남편은 너무나 큰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가 시아버지의 묘지가 훼손되고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희를 찾아온 거였죠. 더 당황한 건 이어지는 그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으세요. 저 김상철 씨의 아들 최민석은 이번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본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잘 모실 거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참나 어이가 없네. 저도 아들인데 아무리 혼외 자식이라지만 아버지 묘지가 도굴당했다고 하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네요.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받아서 제가 일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요. 그러니 이 정도 충분히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위자료? 당신 지금 장난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뻔뻔하게 떠들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굴 한번 비친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슨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달라고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용해서 돈이나 좀 뜯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뻔뻔함도 정도껏 해야죠. 정말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 말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제 말에 최민석이라는 그 남자는 시아버지와 함께 찍었다는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편지를 내밀며 자신이 친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가족 누구도 이 남자의 존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인 시아버지 행태에 분노하며 황당해했지만 최민석은 그저 원하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태도에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고 불쾌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좋게 말할 때 협조하시죠. 이러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는 거 얌전히 안 주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 힘센 형들 주변에 많아요. 우리 서로 험한 꼴 보지 맙시다. 나도 양심이 있는데 큰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 지낼 곳이랑 먹을 돈 좀 달라는 거지. 알아서 판단들 잘 하시고요. 뭐라고? 이 새끼가, 젊은 새끼가 어디서 못돼 처먹은 짓을 배워서. 험하게 말하면 나도 험하게 말합니다, 형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 힘센 새끼들인지 뭔지 당장 부르라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평생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일 터지니까 돈이나 뜯어가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한 푼도 못 줘. 마음대로 해. 됐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돈이 받고 싶고 싸우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법으로 하든 주먹으로 하든 어디까지 갈지 나도 두고 볼 테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참을 마음도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요. 내가 아주 끝까지 상대해 줄 테니까. 최민석은 결국 짜증을 내며 다시 오겠다는 말을 던진 채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혼외 자식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떠난 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모두들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더군요. 황당함, 어이없음, 분노.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국 다시 한번 긴급하게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차가운 얼굴로 입을 열었죠. 정말 가관이로구나. 저 인간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도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지금 나타난 혼외 자식 하나뿐인 줄 알아? 그 인간이 하도 이리저리 씨를 뿌리고 다녔으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지. 어디 한번 끝까지 다 나와보라 그래. 평생 그 인간 뒤치다꺼리 하느라 속 터졌는데 죽어서까지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구나 정말.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족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이 담담하면서도 차갑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외도를 자주 하셨다는 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혼외 자식이 나타나리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죽고 나서까지 날 이렇게까지 괴롭히네. 정말로 저승에 가서까지 사람 피를 말릴 작정인가 보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죽어야. 난 이제 더 이상 그 인간 얼굴도 이름도 떠올리기 싫다.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 마음 후벼 파는 게 아주 특기였지. 지긋지긋하다. 정말 지긋지긋해.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골 도난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에 깊어진 불신과 갈등도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예상치도 못한 혼외 자식의 등장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급히 변호사인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법률 전문가로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였기 때문에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최적의 인물이었죠. 오빠는 저의 긴급한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말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무덤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지한 오빠였죠. 모든 설명을 들은 뒤 오빠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 저 혼의 자식이라는 사람의 요구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상대로 한 명백한 협박이야.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끝까지 법으로 대응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더 날뛰면서 가족들을 괴롭힐 거니까 나 믿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내가 이번 문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오빠 말 들으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사실 나 정말 불안하고 답답했거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빠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람들 더 이상 우리 가족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줘. 정말 부탁할게. 친오빠는 즉시 공식적인 법률 서류를 작성해 그 혼의 자식이라는 남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오빠가 준비한 서류에는 그의 요구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갈 협박이며 계속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었죠. 며칠 후 그 남자에게 공식적인 법률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남자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이 다음이었어요. 그 혼외자라고 주장하던 남자가 연락을 끊고 서둘러 자취를 감추고 말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혼외자식이라 주장하던 최민석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자 우리 가족은 그제야 그 남자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분노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 남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혼의 자식이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감춰둔 또 다른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무덤 훼손 사건에 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찰에게도 알렸고 경찰은 참고를 하여 조사에 임한다고 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안심이 되지 않은 저는 경찰에 강력하게 빠른 수사를 요청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불안감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골 도난 사건의 배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잠들 수 없는 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시아버지의 묘지 근처 숲에서 버려진 유골함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숲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던 유골함을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유골함은 너무도 무참히 버려져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더욱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 야, 잠깐만. 여기 좀 와봐. 여기. 빨리 와봐. 왜? 못 찾았어? 어디? 이거 봐봐. 유골함 근처에 떨어져 있는 이 종이. 이거 영수증 같은데? 약국에서 진통제를 산 영수증이네. 날짜도 최근이고 시간도 분명히 찍혀 있잖아. 이거 범인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제대로 된 단서네. 약국 가서 CCTV 뒤져보면 바로 범인 특정되겠는데? 야, 팀장님한테 바로 보고하고 약국부터 방문해보자고. 가족들은 그 영수증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긴장된 마음으로 수사를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품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가족들 모두 이제는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질 거라며 긴장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 속의 인물은 정말로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분들 모두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된 약국 영수증의 진통제 구매자를 약국 CCTV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이 약을 산 사람이 누군데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누군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다름 아닌 박정혜 여사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박정혜 어머님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 그냥 우연히 떨어뜨린 게 거기로 흘러간 걸 수도 있으니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가 몇 가지 여쭤야 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약국 CCTV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가족들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고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시선을 담담히 받으며 말이 없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모시고 갔죠. 처음에 경찰도 시어머니가 고령이시고 시아버지의 아내이자 의심의 대상에서 배제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박정혜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CCTV 영상에 찍힌 이 약국 영수증과 진통제 구매자 모습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사실 발견 장소가 묘지에서 그렇게 먼 곳도 아니니 실수로 떨어뜨리신 영수증이 바람에 날아가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사 차원에 어머님께서 그날... 맞아요. 내가 한 일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덤을 파서 유골함을 꺼내 거기에 버렸어요. 모든 게 내 소행입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도대체 왜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절대 말도 안 돼. 저 형사님, 어머니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환아, 괜찮다. 나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 내가 한 일이 맞아. 그동안 이 일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대체 왜... 시어머니께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경찰의 물음에 담담한 인정을 하실 뿐이었죠. 경찰들조차도 시어머니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자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그러더군요. 일단 박정혜 여사님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셨으니 이제 남은 절차는 가족분들의 결정입니다. 저희도 이런 사건은 흔치 않아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가족분들이 여사님을 고소하실지 여부를 분명히 결정하셔야 해요. 다들 의견을 잘 모아서 알려주십시오. 저 역시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비오는 창밖만 보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그날 가족들은 조용히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침내 남편이 어렵게 침묵을 깨고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정말로 어머니가 하셨다는 사실도 믿기 힘든데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하실 정도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저희한테 속 시원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창밖만을 계속 바라보셨죠.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한테는 이 엄마가 한 짓이 너무 충격적이고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는지, 너희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그 어린 것들을 때릴 때가 어딨다고. 그 사람은 악마였다. 술만 먹으면 이유도 없이 나를 끌어내 때리고 너희들까지 때렸지. 애들 때리지 말라고 말리다가 죽을 때까지 맞은 게 수십 번이야. 네 아버지가 휘두르는 주먹 앞에서 나는 수도 없이 죽고 싶었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아왔다. 엄마는 젊었을 때 생각했어. 이러다가 맞아 죽거나 그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을 등지겠구나 하고. 너희들 몰래 집을 나와서 울며 방황한 적도 많았지만 너희 얼굴이 떠올라 돌아와서 또다시 참았다.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버리고 떠나겠니? 그 악마 같은 놈이 대신 맞아줄 나라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참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야. 그 인간의 외도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고 날 조롱했지.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내 마음속엔 분노와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어. 그런데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자기 혼자 편히 누워있는 게 너무 억울했어.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싶었다. 이제 너희가 날 비난하고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감당하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 못할 거야. 시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평생 쌓아온 고통과 아픔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로부터 당한 무시와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 어린 자식들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나는 매일 밤 꿈에서도 편할 날이 없었어.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비웃었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너는 평생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다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라도 그 사람의 유골을 꺼내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니까 내 속에 쌓인 원한이 아주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었단다. 그저 이제는 내 마음에 지긋지긋하게 박힌 그 사람의 흔적을 떨쳐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드디어 나도 이제야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구나. 내 죄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너희들 뜻에 전적으로 맡기마. 처벌을 받으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나는 이제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렴.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뿐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랜 세월 홀로 고통받아온 시어머니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전혀 몰랐어요. 그저 편해지셨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자식이라는 놈이 너무 무심하게 살아서 어머님의 고통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네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머니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안 제가 죄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알아서요. 남편의 말에 가족들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혼자 그렇게 아프고 외롭게 지내셨던 거 내가 전혀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었네.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굴진 않았을 텐데. 엄마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장남이라는 놈이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지가 싫다는 이유로 책임도 회피하면서 살아온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더욱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보여준 적 없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우리 가족 모두 가슴이 먹먹해졌죠.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된 후 모두가 이번 사건의 법적 처리를 원치 않았던 거죠. 경찰에게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거나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해달라고 전달했어요. 경찰 역시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진심으로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이번 일로 인해 그들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보였어요. 그 일이 모두 정리된 후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곁에 좀 더 자주 머물며 살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홀로 견뎌온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가족들 역시 시어머니의 상처가 깊다는 걸 알고 어머님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하나씩 찾아와 시어머니 곁에서 위로하고 돌보자 시어머니의 표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그동안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 늙은이를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평생 내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꽁꽁 묻어두고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너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구나. 사실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 너희에게 들키기 싫었거든. 이제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어머니, 그동안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미처 몰라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곁에 항상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못해드린 거 앞으로 하나씩 채워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어머니, 제가 자식으로서 너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제가 항상 옆에서 곁을 지키며 돌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희의 말을 듣고는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억눌러 왔던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듯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죠. 그 후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을 방문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희 부부의 간절한 설득 끝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가 회복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며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했고요. 저희들은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시아버지의 유골함을 수습했습니다. 남편은 형제들과 상의를 해서 유골을 어머님 집에서 가장 먼 땅에 뿌렸죠. 이제 예전과 같은 재산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와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오랜 시간 가져왔던 제사와 묘지 관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억지로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편안하고 후련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